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시작한 제1회 제주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오늘 끝났습니다. 기름값 걱정도 덜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국내는 물론 독일과 일본의 전기차 업체들도 참가해 치열한 홍보전을 벌였고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성큼 다가온 전기자동차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제주가 전기차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린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창주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기차 보급 담당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린 제주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오늘 끝났습니다. 순수한 전기자동차를 주제로 열린 세계 최초의 엑스포라고 조직위원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환 위원장님, 이번 엑스포의 성과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1833년도 전기자동차가 탄생한 지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그 방점을 찍은 원년에 기록되지 않을까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순수 전기자동차로만 엑스포를 하는 그런 장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리 좋은 페라리라든지 스포츠카라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엑스포가 우리 대한민국 제주에서 열리게 됐다는 의미가 아주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양창주 사무관님, 정부에서는 이번 이 전기자동차 엑스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11년도부터 보급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일반 국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믿음은 사실 좀 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본 결과로는 국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이 인식을 새롭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산업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외국 전기자동차 관련 업계들이 보고 앞으로 우리 이 전기자동차 산업이 더 1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문승일 교수님, 네. 지금 전기자동차 그러면 이제 이 걸음마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제주에서 열린 엑스포가 이 전기차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엑스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계차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인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가스로 가지고 등을 켰었죠. 예. 그랬더니 그것이 전기로 등을 켜기 시작한 게 한 100여 년 되는데 올해 이번에 열렸던 이 전기차 엑스포가 이제 휘발유나 디젤로 가던 자동차가 전기로 가는 시대를 열었고요. 또 이번에 그 엑스포를 보니까는 구경꾼을 위한 엑스포가 아니고 정말로 사고 싶은 사람, 내가 물건을 고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저 구경 오는 사람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EV 메이커가 모였고요. 저는 세계 최초의 EV 엑스포로서 아주 손색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경린 교수님, 제주가 그동안 이 제조업이 좀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이런 제주에서 전기 자동차를 주제로 엑스포가 열렸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주에서 아마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메이크보다는, 그러니까 전기차 제조보다는 전기차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제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렌트카만 해도 제주에 15,00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비 절감을 감안하면 제주의 전기 택시라든가 전기차 쉐어링 등 여러 가지 많은 그 비즈니스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표출이 됐고 네.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좀 생기게 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제주도가 세계 환경 수도를 목표로 삼고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 모든 차량을 지금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런 상당히 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정책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자들, 이용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대환 위원장님, 전기 자동차가 갖는 매력, 장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1년 8개월을 지금 전기 자동차를 타고 서귀포에서 한라산을 넘어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전기 자동차를 제가 6,380만 원 주고 살 때는 뭔가 선진 시민으로서의 책무나 예. 의무 또 얼리 어댑터의 입장에서 뭔가 좀 사회에 기여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샀습니다. 그랬는데 매연이나 소음이라는 메리트 이전에 이거 완전 스포츠카를 타는 이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고요. 이런 우리부터도 아직 잘 모르는 전기자동차의 이 매력적인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번 알 수 있는 좋은 전기가 이번 엑스포에 시승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꼭지로 대두가 돼서 예, 좋은 기회가 돼서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세계 환경 수도로 가고자 하는 우리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제주도정부가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입니다. 우리 양창주 사무관님 참 3, 4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시고 땀도 많이 흘리셨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현실들이 이제는 100여 년 동안 상용화에 방점을 못 찍었던 부분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 사무관님이나 우리 문승일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전기차 그러면 아직 보급이 많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실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잘 체감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 문승일 교수님, 전기차 하면은 이 막연하게 이 시민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좀 이렇게 멀리 갈 수 있을까,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전기차를 안 샀는데 뭐 사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첫째 가격이 비싸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한번 충전하면 100km 정도 못 간다는데 안심하고 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걱정은 사실 듭니다. 충전 거리를 늘리는 방법, 이제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배터리 기술이 그 핵심인데 이제까지의 배터리 기술의 그 발전 추세를 보면은 저는 한 3, 4년 안에 지금보다 2배 정도 거리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신뢰성입니다. 저도 타본 경험이 여기 와서 몇 번 운전해보는 그런 정도고 주변에 타는 분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안심하고 타도 되는 건지 아무도 모르죠. 소위 말하는 소비자 신뢰성이 아직 좀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오히려 그런 기술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잘 팔리게 하려면은 디자인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시된 전기차도 보니까는 아주 다양한 차가 나왔지만 아직도 제 눈에 보기에는 기계차를 개조한 것처럼 보였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차들이 이게 정말 전기차다 하고 이렇게 느낌을 주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장을 역시 들여다봤는데도 제가 타고 있는 기계차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기아 스틱 같은 것은 과연 그게 필요한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기차를 디자인해낸다면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배터리의 성능, 소비자의 신뢰성, 그리고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박경린 교수님, 전기차 보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성능 어떤 점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아까 문승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배터리 기술 개발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그 성공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아예 타겟팅을 고급차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가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타겟을 벤츠와 BMW와 경쟁하겠다. 그래서 한 대 1억 원을 책정을 했어요. 한 대 1억 원을 책정했는데 새 차가 1억 원인데 중고차를 1억 1천만 원에도 사고 이러더라고요. 차가 없어서.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아예 1억 원으로 타겟팅을 하고
그래서 차체가 커지고 이제 밑에 배터리를 많이 깔아서 400km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매출로 봤을 때 BMW 7급에서 전기차는 물론이고 휘발유 차까지 포함해서 판매 실적 1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터리 기술 개발이 이제 급선무지만 또 다른 방법들, 현재의 기술을 현실로 인정하고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어쩌면 창조 경제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핵심은 배터리 기술 개발이지만 그때까지라도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히려 국가 전략으로 가는 미국 테슬라의 사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창주 사무관님, 지금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보급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성능이 어쨌든 개선이 돼야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이 사업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성능 개선에 필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는 전기차 기술 확대와 또 이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처 간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전기차 관련 산업의 R&D 투자는 통상 산업부에서 맡고 있고요. 보급은 환경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부, 약칭해서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위주를 해서 배터리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모터, 곧 기타 이제 연관되는 모든 산업들을 계속 지금 투자를 해서 17년, 20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우리 정책 보고 발표회에서 또 한 게 중요한 걸 하나 또 본 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배터리 밀도가 한 150kW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밀도가 150에서 이게 가는 거리가 정해지는데요. 이번에 신차들이 나오면서 200kW를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종전보다 작아지면서 파워는 더 많은 이제 이런 기술이 핵심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금년부터 이렇게 나왔다 보면은 저는 뭐 머지않아서 획기적인 어떤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배터리의 성능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대한 위원장님께서는 직접 전기차를 지금 타고 있고 뭐 초반에 비싸게 구입을 했지만 어쨌든 미리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입장에서 그래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열 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배터리 기술이 저희들이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한라산 넘어가다가 뒤로 빠꾸 하는 거 아니냐, 참 이거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하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것이 코끼리 열차나 뭐 골프카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것이 엑스포를 하면서 그 베스 배터리 계통의 업계에서 좀 그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배터리의 역사라든지 그 리튬 배터리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좀 전시해서 그 대국민 홍보도 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회 때는 뭐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그런 배터리 기술들이 제가 실제 타보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뭐 한 3년 되면 배터리 교환하고 이런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제가 1년 8개월 타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혀 처음 탈 때와 지금 배터리의 성능이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좀 휴대폰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처럼 휴대폰이 지금은 배터리 때문에 휴대폰을 교환하는 일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배터리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실증을 좀 거치고 계속 그 실적을 쌓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 자동차의 성능이 조금씩 이게 개선되고 있고 머지않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그런 전기 자동차가 나올 것 같은 전망인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가격도 또한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이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문승일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이 처음에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건 전기차뿐만 아니라 어느 산업도 보조금에 오래 의존하면 그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예.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지원을 하고 또 시기가 되면은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결국 가격을 줄이는 것인데 가격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가격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쉽게 말하면 많이 팔려야만 가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은 뭐 전기차가 거의 몇 대 팔리지도 않았지만 아주 놀라운 속도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몇만 대 규모로 보급이 된다면은 그 가격 저하되는 속도는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도 재원이 무제한 있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정책을 펴는데 집중을 해주길 바랍니다. 전기차 비즈니스, 전기차에 관한 이러한 어떤 계획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육지의 어느 곳에서도 제주도만큼 잘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 같은데 전기차를 보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10,000대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설비를 다 갖춰야 되는데 낭비죠. 예.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집중한다면 다른 어느 곳보다 적은 보조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서 초기 시장이 열린다면은 우리 EV의 메이커가 양산 체제로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보다 값이 반으로 떨어진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많이 팔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지금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정부의 보조금,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도 지금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앞에서 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조금을 사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무한정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1년부터 해서 정부는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마중물 역할을만 하고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된다면은 완성차 업체들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장이 조성되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직접적인 국고 지원은 올해까지지만은 내년부터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일반 다른 차량보다 월등히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부처 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전기차 살 때 내연기관차 사는 거에 비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또 기타 운행하면서 어떤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경차 수준의 어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처가 협력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계속 그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보조금 제도가 지금 한 2천만 원 이상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대환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3년 전에 제가 살 때는 6,38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르노 삼성에서 양산을 한다고 2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해서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이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300만 원으로. 그런데 양산이 몇 대입니까 했더니 연간 4,000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승일 위원장님이랑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4,000대에서도 2천만 원씩 떨어지는데 차라리 그럼 10,000대를 생산하면 얼마를 떨어뜨린 거냐. 그러니까 이게 완성차 업계도 불만이 그겁니다. 500대를 생산하려면 생산 원가가 비싸질 거 아닙니까? 500대가 아니라 5,000대를 생산하든지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조금을 높게 책정하지 말고 작게 좀 많이 책정해도 될 만큼 이제는
충전 인프라라든지 국민들의 선진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생산량을 좀 넓혀주는 그런 정책으로 빨리 적응되지 않으면 우리가 코닥처럼 뭔가 이 실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저희들 완성차 업계나 저희들이 그 우려를 하는 이유입니다. 예. 박경림 교수님, 이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이 전기자동차의 가격 문제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만약 한 두어 가지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보조금이 당분간은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길어지면 이게 또 저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조금 지급의 형태를 반지급, 반투자의 형태로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보조금을 펀드로 해가지고 차를 사는 사람한테 차를 사는 사람은 차량 가격만 지급을 하고 차량 가격의 반이 배터리 가격인데 배터리는 리스로 하는 겁니다. 그럼 차를 사는 사람은 거의 반값에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펀드에서 배터리를 구입을 해서 리스로 매달 이제 전기차 전력요금과 휘발유차 연료비가 차이가 나니까 이 차액의 뭐 한 70% 정도를 매달 회수를 하든가 이렇게 옛날에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같은 액수 가지고 훨씬 오래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방식을 일단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일 처음에 제가 1986년도에 PC를 처음 샀는데 IBM PC가 굉장히 비싸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태원에 가서 싼 부품들을 조립해서 PC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기차도 지금 아까 그 사무관님 말씀처럼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뭘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전기차를 만들겠다 해서 틀을 제공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조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PC를 싸게 만들었던 이유는 마더보드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칩들을 제가 꼽아서 이렇게 싸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IBM PC 한 3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전기차도 틀을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산업부에서 전기차용 틀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조립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가 사실은 산업부에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나와서 발표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어프로치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어프로치들 더 많이 지원하고 또 그 프레임 만드는 일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들을 하면 좀 구체적인 안들이 또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기자동차의 성능 그리고 가격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 이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충전 시설, 충전 인프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자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찌하나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충전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될 것인지 문승일 교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충전 시설 뭐 확충을 하려면은 첫째는 뭐 기술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충전의 효율을 높인다든지 빨리 충전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 전기차를 운영하는데 뭐 충전 기술은 뭐 상당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이걸 도내 요소에다가 잘 배치를 해야죠. 급속 충전기를 예를 들어서 뭐 5분이나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공영 주차장에 EV 전용 주차 코너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 방법도 있지만 또 발상을 바꾸면은 약간 비즈니스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식당, 편의점, 호텔 이런 데 하고 제휴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휴를 맺어서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EV를 사용한 사람이 자기의 그 상점에 와서 이용을 해주면은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는 1시간 동안 충전하고 전기값 공짜. 편의점에 쇼핑할 때 충전하고 또 호텔에 가서 잘 때 밤새 충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도 해피하고 그다음에 이걸 유치하는 분들은 손님을 끌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휘발유 값보다 전기값이 훨씬 싸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그냥 평균 가격으로 치면은 2,000원 정도
충전하면은 한 100km 이상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의 거의 10배죠. 물론 요금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비즈니스 체인을 만든다면은 저는 가입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충전 시설에 단순히 전기만 충전해 주지 말고 EV의 주행 데이터라든지 EV의 운행 실적 같은 것을 정확하게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EV 시장에 갈 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전 세계 EV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아주 오랜 동안 현장에서 타본 데이터를 넉넉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걸 갖추게 된다면은 이것 또한 큰 세계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김대한 위원장님, 지금 제주가 충전 시설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이고 또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도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세계 최고의 그 단위 면적당 저희들이 충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지금 총 497대가 있는데 이게 1, 2년 만에 우리가 준비된 게 아닙니다. 이번 엑스포를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많이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6, 7년 전에 우리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산자부를 통해서 제주에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구자에. 거기서 할 때 그때 충전 시설을 약 한 170개를 그때 깔았습니다. 구축이 그때 됐고 3년 전에 WCC 세계 환경 보전 총회를 할 때 약 한 150개의 충전 설비를 또 깔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제주도 정부가 힘을 합쳐서 작년에 전국에서 민간 보급을 최초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때 16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 보급을 했는데 저도 그때 신청했다가 저도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160대를 갖춰서 총 497대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500대의 인센티브를 갖고 이렇게 확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이 500대가 공급이 되면 올 연말이 되면 1000개가 넘는 충전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인들이 알게 되고 또 BMW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왜 제주도에 이 엑스포에 이름도 없고 제1회라고 하는 불투명한 엑스포에 와서 본인들의 자존심인 메이저인 자존심의 차를 위장막을 걷는 신차 발표회를 했겠습니까? 다 이거 이유가 있는 준비가 그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만큼은 도정부나 중앙정부의 참 기대 이상으로 함께 잘 구축해 가고 있는 곳이 제주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양창주 사무관님, 지금 아까 김대한 위원장도 이 제주도의 충전 시설을 확충하는데 정부의 어떤 지원이 상당히 많은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이 충전 시설 확충을 위한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충전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또 제주도의 어떤 특성 그리고 지자체들 중에서도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제주도 쪽이나 창원, 서울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제주도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는 전기 자동차의 원래의 기본 원칙은 자기가 심야에 싼 전력을 충전해서 낮에 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낮에 일을 보다가 보면은 주행 거리가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환경부는 비상용 공공급속 충전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서 17년까지 한 600개를 빠르게 좀 보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까 문성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충전 사업이 새로운 어떤 사업이 나오는 민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주유소처럼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가 되기를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17년까지 600개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림 교수님, 지금 뭐 제주가 그나마 충전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거에 대비해서도 충전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현재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보급을 해왔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전기든 전기차든 양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게 양산이 되려면 처음에 이제 공공기관부터 해서 민간 개개인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화되려면 전기차를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렌트카, 전기차 택시 뭐 이런 산업들이 활성화되면 수요가 늘고 양산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충전기 보급에 좀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현황을 보면 충전기 보급이 전라남북도를 합치면 약 200기가 좀 안 되고요. 경상남북도를 합치면 200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산업 관점에서 보면 어디에서도 충전 사업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대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지역에 1000대가 넘어서면 충전 사업자들이 나섭니다. 그때는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서는데 만약 이런 형태로 계속 보급을 하면 균형은 맞겠지만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좀 집중해서 한 군데 집중을 하면 거기는 충전 사업자가 나오고 충전 사업자가 나오고 사업자가 나오면 충전기 관리가 잘 되고 그렇게 집중이 되면 거기 전기 택시, 렌트카, 쉐어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중을 하면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좀 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환경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게 맞는데요. 이 전기차를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급속 충전기의 보급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으면 이렇게 일주도로가 188km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요 도로가 그 주행 패턴이 단순하거든요. 1100도로, 516, 서부산업도로 이런 정도가 40km밖에 안 돼요. 그럼 10km마다씩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렌트카, 택시, 쉐어링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집중을 해서 산업화를 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게 활성화되는데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창주 사무관님,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간 균형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박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좀 집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 교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또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사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이게 형평성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의 성능 그리고 충전 시설, 그 전기차 가격 이런 문제를 좀 두루 짚어봤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2030년에 제주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다 바꾼다.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이 충전하는 이 전력량, 이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는 여름철에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문승일 교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전력 문제는 전기는 쓰는 것만큼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발전력도 갖춰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가서 그때 모든 게 다 했을 때는 분명히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사실은 문제가 없고요.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대가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계산해 보니까 우리의 전력 수급 계획에 맞춰서 저는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하나의 장점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력난은 1년 44철 하루 24시간 일어난 일이 아니고 겨울에 아주 추울 때나 여름에 아주 더운 몇 시간, 보름 정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는 전기차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에 들어있는 전기를 우리가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는 오히려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난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게 되려면은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되팔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충전소가 충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전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계획들도 역시 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차제에 좀 잘 시간을 맞춰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김재한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자동차는 양수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집에 우리가 그전에는 정전이 되면 양초라든지 후레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 1km씩 쓰더라도 한 30시간 정도는 집에 있는 자동차에 있는 거를 빼서 쓸 수 있는 저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양수 발전소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전기 자동차가 지금 한 대, 두 대, 뭐 10대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것처럼 10만 대, 20만 대 되면 50원이 있을 때 값쌀 때 심야 전력이나 아니면 값싼 전력일 때 그거를 저장해 놨다가 2,000원일 때 팔아 쓰는 겁니다.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기술이 진화되고 있고, 그 기술이 우리 스마트 그리드 기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주도가 또 잘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세계적인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를 지금 우리가 구축을 해서 그 결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진입에 여러 가지의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1회 충전에 150km 뿐이 못 가는 어떤 좋은 이런 단점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섬이라는 정체성, 섬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 자동차의 메카가 되고 상용화의 원년이 되는 것처럼 이 전기 수요 공급이나 이런 게 우리 문승일 위원장님이 대한민국의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보증할 정도로 전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50원일 때 저장해놨다가 2,000원일 때 꺼내 쓰고, 제가 모질르면 저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양수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답일 걸로 보입니다. 네, 전기차의 배터리를 이용하면 오히려 이 전력이 남아돌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경린 교수께서는 뭐 이 문제 관련해서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면. 예,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하는 게 가장 큰 방향일 거고요. 예. 다행히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 그래서 풍력 발전량을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해서 2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풍력 발전으로 생긴 전력의 힘으로 차가 달리는, 그래서 이제 바람의 힘으로 자동차가 달리는 섬 제주, 이게 이제 제주의 비전인데요. 맞는 방향이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배터리에서 오히려 전기를 뽑아 쓰는, 그래서 뭐 전력 거래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마침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산업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 때도 전시를 했는데, 아침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도 이제 외장형 충전기가 있어요. 차에 싣고 다니는 충전기인데 이게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꼽으면 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가정의 전력을 가지고 차를 충전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안에 있는 배터리를 집에 꼽아서 집에 있는 불을 켤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문승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력난이 문제가 되는 거는 밤 시간도 전기가 남고 대부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특정한 시간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때는 오히려 전기자동차가 그 V8 충전기를 이용해서 비클에서 홈으로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전기자동차는 전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수단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전기자동차가 전력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 전기자동차 보급과 전력 수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뭐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간단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2,000 가정으로 해봤습니다. 2020년 기준해서 한 100만 대가 팔렸다. 국민들이 100만 대를 사용한다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예비율을 가지고 있는 23% 중에서 약 한 1.4%, 1.35% 정도밖에 전력량이 되지는 않는다. 예. 예, 그 정도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일시에 같은 시간대, 한두 시간대에 100만 대가 동시에 꼽는다면은 약간의 전력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제주도의 스마트 그리드의 어떤 시스템도 그렇게 돼 있지만은 충전기 정보 시스템에서 그걸 제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어떤 지역에 가보가 걸리면은 그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충전을 좀 서서히 하게 하거나 일시에 끊거나 이렇게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전력 난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보급돼도 현재 기술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음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 어떤 산업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하고 또 전기자동차를 좀 더 이렇게 보급을 하려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김대한 위원장께서는 이 정책 과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되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저탄소차 협력금이라는 거는 환경부에서 좀 꾸준하게 실현을 좀 해주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어제 그 이번 정부 박근혜 대통령하고 끝장 토론이라는 걸 하면서 예. 산자부나 대기업들이 그걸 규제로 몰아붙여서 기후변화나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의 비전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환경부의 어떤 규제로 하는 몰아붙여서 이것을 못 가게 하고 더디게 가게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좀 혼란스럽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어제 좀 봤습니다. 지금 그 라스베가스에서 CES 전자쇼라는 것이 매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또 애플이나 구글 이런 데서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전자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자쇼의 헤드라인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자쇼냐 자동차쇼냐 이런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가 코닥처럼 될 거냐 앞으로의 변화를 리딩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승일 위원장님이 글로벌 전기자동차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기자동차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끼리 우리 스마트 그리드 우리 박형린 교수님하고 같이 고민하는 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좀 깔아서 제주도민들이 지금 최적의 조건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비용이 저렴하면 지금 전기료가 일반 그 생계형 전기자동차를 타게 되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그 이제 기름을 쓰고 생계형 차량을 이용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이게 그 10분의 1 정도로만 줄여진다라면 한 150만 원 소득이 창출하시는 분들이 한 40만 원 이상 이 소득이 보존될 거 아닙니까? 50만 원 들던 분이 5만 원이면 전기료가 되면 근데 그것은 곧 국가적인 어떤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은 꼭 어떤 산업의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어떤 측면이 강한 부분이지만 지금 그런 비전들이 이제 복지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어떤 규제라는 어떤 틀에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어제 좀 보여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 많이 쓰는 그런 생계형 차량의 연료비가 줄어들 수 있다면 이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전기차 확산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복지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규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양창주 사무관께서는 이 전기차 보급,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책이 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부는 사실 그 정부의 업무 분장상 보급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저건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이 전기차는 사실 전기만 충전하면은 전기가 가는 차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터리라든지 모터도 있고 충전 시설 그리고 그 전체를 연계하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의 어떤 연계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은 제주도의 어떤 스마트 그리드, 지금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 그리드와 또 풍력 단지, 그리고 여기 제주도에서 그러한 산업들이 활성화돼서 보급이 되고 활성화된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또 육지 내륙으로 번지면서 어떤 이 전기 자동차 산업 전체가 부음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문순일 교수께서는 이 초기 전기차 산업,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은 집중을 해야만 효과가 빨리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제도를 바꾸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예. 제도는 사실 정부만 바꿀 수 있죠.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협조해서 바꾸면 되고 뭐 기업이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예. 아직도 그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 많은 제도 개선이 남았는데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과 같은 공적 자금 문제인데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무제한의 주머니를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찬성하지도 않고요. 그러려면은 같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을 다 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군데 제주도만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지금 아마 보조금이 주민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제주도민들 위주로 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라는 이 땅에서 제주도민들만 전기차를 타게 하지 말고 예. 전 국민들이 다 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너무도 다양스럽게 작년에 제주도에 1,0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중에 아마 대부분은 육지에서 오셨던 분들일 거고, 그분들이 비록 전기차를 살 수는 없지만 제주도 와서 마음대로 전기차를 렌트해서라도 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은 나는 그건 정부 정책의 성공이고 우리 정부가 발언한 대로 온 국민이 쉬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도시에다가 작은 숫자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면 그 특정한 몇 사람만 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효과가 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집중하는 문제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나는 국민 전체로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지 제주도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 때 저도 뭐 제주도를 포커싱해서 여기만 잘하자는 그 취지는 절대 아니고 여기가 잘 돼야만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제주가 먼저 잘 돼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단순히 보조금을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만 주지 말고 모든 국민이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박경림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를 살 때 구매 보조금이 아니고 다양화하는 형태, 아까 펀드를 만들어서 배터리 리스 사업을 하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비즈니스 형태의 기금 조성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지금 저탄소 협력금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돼서 또 어떤 자리에 가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던데 근데 또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쩌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경 자체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환경이라서 그 환경을 해치는,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발생을 시키면 그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존 기업들의 반발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유엔의 환경보호 보고서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어요. 공짜 환경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도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 환경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때 세금을 물리는.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같으면 1km 차가 달리는데 130g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1g당 1유로씩 벌금을 매겨요. 이게 또 누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저탄소 협력금제나 이런 거는
규제일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고 예.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히려 공해를 유발하는 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강화까지는 아니고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자는 그렇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과제까지 짚어봤는데 이 전기차 보급이 제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제주가 갖는 강점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제주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는 또 무엇인지 이번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엑스포에 국내외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참여를 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는데 이게 지금 제주가 그만큼 전기차의 어떤 테스트베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충전 인프라도 그전에는 중앙정부나 도비, 국비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구축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BMW에서 그 작년 연말에 제주도에 충전 설비를 한 30개 기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GM에서도 기증을 했고요. 또 르노에서도 기증을 했고 이런 것처럼 이제는 그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들은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이제는 뭔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래서 충전 인프라도 이제 함께 구축을 해나가고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대형 호텔이나 관광지, 공공시설 이런 데도 충전 인프라가 좀 깔렸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그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도에서 지금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야심찬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환경부나 산자부나 국토해양부나 또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다는 어떤 업계의 그 건의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처럼 이게 그 제주도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만은 스마트 그리드과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부에서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든다라면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전기자동차만큼은 미래 비전에 대한 신산업을 이끄는 부분들이라서 좀 TF팀을 좀 만들어서 어떤 구심점을 갖고 추진이 돼야만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문승일 교수님, 네. 그 제주에 지금 국내외 전기차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주가 어떤 테스트베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제주의 전기자동차 산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네. 전기자동차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주가 갖는 강점들이 어떤 게 있고 이걸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제주에서 전기자동차의 뭐 매니팩처링 산업이 크게 뭐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는 않고요. 뭐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제주는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국가 전체로 볼 때 앞으로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 산업적인 그 포텐셜은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끌고 왔던 어떤 산업보다도 훨씬 더 큰 잠재력이 있고요. 그 잠재력을 이제 발산시키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제주를 그 시발점을 해서 좀 뻗어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되게 우리 산업 발전이 굴뚝을 통해서 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제까지 역사라면 예. 이제 거꾸로 바텀업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제주가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문승일 교수께서 이 글로벌 전기자동차 플랫폼 이거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붙여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주가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능성을 국내로 제한하지 말고 세계로 눈을 들려서 크게 키워보면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EV 엑스포를 보니까 오히려 국내 제작사보다 외국의 제작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고 뜨거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을 보니까는 이제 주민들에게 보급을 한다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대수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급하려는 그 대수 가지고는 결코 비즈니스 돈을 남기지 못할 겁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은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냐면은 제주도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EV 메이커가 갖고 있는 그 공통적인 고민이 첫째가 표준화입니다. 이번에 보셨겠지만 플러그가 각기 다릅니다.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기 차가 다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타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메이커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경쟁이 공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고 되게 외국의 경우도 몇 개의 메이커만 들어가지 여러 메이커가 같이 타면서 한 사람이 이것저것 타보면서 판단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해외 메이커들은. 근데 보시면 우리 제주도는 고립돼 있고요. 1년에 1,000만 명이 옵니다. 하와이가 800만 명 갔다는데 우리가 1,000만 명 오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런 섬이고 지금 기술로도 지금 배터리로도 한번 넘어가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계절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도시가 있고 이거 전기차 보급포가 테스트하기는 이보다 좋은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하와이를 비교를 하시는데 하와이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하와이와 제주도가 완전히 다른 것은 하와이는 정말로 태평양 한복판에서 떨어진 섬인데 제주도는 육지와 해저로 그 전력 케이블이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보다 안정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고 신재생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주도에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프라 설비를 좀 완벽하게 갖추고 세계 모든 메이커가 와서 같이 경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트랙 리코드도 쌓일 것이고 또 타본 사람들이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요즘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주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전 세계 EV가 새로 만들어지면 무조건 제주도 와서 테스트를 해라. 여기 와서 테스트를 해서 검증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팔기 어려울 걸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표준화에 이루어지는데 선점을 할 수 있고 기술 개발에 한복판에 뛰어들 거고 배터리 기술이나 자동차 기술 잘 나가니까 우리가 여기를 바탕으로 세계를 끌고 가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주도는 EV 관광이라는 새로운 어떤 관광의 아이콘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전기자동차 관광. 전기자동차 보급의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가 갖는 강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경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일단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는 밀폐된 섬이고 그래서 인프라 구축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해서 전기 택시든 렌트카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 풍력 발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제도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서 제도 개선이 다른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1,000만 관광객이 모두 다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탈 택시 렌트카 수요가 이제 많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EV 엑스포에 대해서 조직위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셔서 두어 가지만 소개를 하면 전기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전기 자전거도 있는데 전기 자전거를 전시를 했는데 하루의 매상이 4,9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말 그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바로 연결되는 전시회였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제주도 중문에서 하고 있는 전기차 전시회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 경제인들이 좀 보고 있을 텐데 한국 제주도라는 섬에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관련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모멘텀을 잘 살려서 뭔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경제신문에도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보도되고 그만큼 제주가 갖는 어떤 가능성에 세계 언론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양창주 사무관님, 정부에서 보기에 제주가 전기차의 테스트베드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에 뭐 교수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게 문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오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뭐 다양한 차종들은 있지만 또 여기에 생업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전기차, 뭐 예를 들면 트럭이라든지 농업용 전기 기계 뭐 이러한 것들도 많이 여기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제주도가 전기차에 대한 테스트 베드로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적정한 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가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EV 엑스포를 했는데 예. 많은 세계 유수 완성차 업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자연적으로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도로를 활용해서 그러한 차들이 와서 이 랠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가 전기차의 그 테스트 베드로서 갖는 가능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재환 위원장님, 지금 올해 첫 번째 이 전기차 엑스포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내년에는 이제 두 번째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엑스포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전기 자동차를 고리로 한 제주 지역 경제 어떤 활성화, 지역 산업의 활성화 이런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전기 자동차가 제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 제주도가 자동차 이 엑스포를 유치를 할 때 무슨 생뚱맞게 무슨 제주도에서 못하시오냐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뭐 전남이나 영광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서 생산하고 되면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 와서 국제적으로 인증받으라는 겁니다. 인증 사이트로서의 최고의 어떤 구심점을 갖고 있고 뭐 제주도의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증 센터로서의 R&D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카쉐어링이나 렌트카나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서비스 산업이 만들어지려면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소재 산업들, 디자인 산업들이 발굴되고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작은 도시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잉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또 아마존닷컴이나 이런 데가 그런 데 가지고 있는 게 제주도가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이나 넥슨 같은 데가 본사를 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접목이 되면 인증 사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인증하는 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 비즈니스가 지식산업에 일대 전환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포에 또 큰 하나의 결과가 제주대학교하고 폴리텍 대학 또 뉴욕 주립대에서 전기자동차 트랙이 관련 학과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식산업의 일대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일자리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엑스포의 의미가 있고 전기자동차가 이제는 어떤 산업의 개념보다도 생활을 바꾸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자동차 인증센터가 제주에 설치되고 이걸 통해서 지식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박경림 교수께서는 이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당장은 전기차를 활용한 사업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만 제주도에 이제 충전 관련 회사가 이제 5개가 생겨났고요. 전기차 렌트카 회사가 생겨났고 또 전기차 렌트카 회사가 SK네트워크가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는 또 전기차 쉐어링 회사가 지금 또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생겨난 충전기 회사들이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입찰에 가서 울릉도에 가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회사가 제주도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이제 영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를 넘어서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게 연계가 되면 제주도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청정한 섬, 사람들이 보러 오는 섬, 그다음에 그 청정 이미지 가지고 환경 관련 어떤
그 행사들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전기차 엑스포만 해도 첫 이틀 동안에 3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왔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지역사회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는 앞으로 점점 더 훌륭한 브랜드가 될 거고 청정 브랜드가 되면 돼지고기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고요. 삼다수도 잘 팔리고 그래서 모두에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제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토론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일 교수께서 먼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EV 엑스포가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계차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그 새벽에 제주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조금 전 세계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경쟁적으로 타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걸로 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주도를 바탕으로 세계를 끌고 가는 그 EV 산업이, 전기차 산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박경림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EV 엑스포 보면서 이제 걱정은 많았었는데 이렇게 제주의 역량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언급 안 된 것들 중에는 사실 이렇게 문승일 교수님이나 양창주 사무관님이나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자산이었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연관 관계가 생겼어서 그래서 이제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양창주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여기 EV 엑스포 와서 제가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뭐 정책 발표도 하고 저희들이 세미나도 했지만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인식과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올해 놓은 이 초석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뭐 그 다음 해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전기 자동차는 여기 엑스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검증이 안 된다. 이러한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대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 이런 에너지들을 저희들도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모여서 그 정례화시키는 세계적인 경제 포럼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저희 제주도에서 앞으로 다보스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기자동차 엑스포를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꾸준하게 준비를 차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이번 엑스포는 자원봉사자들을 10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작을 할 때 사물놀이패가 시작을 했고요. 아마추어지만 클래식 있는 모타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민들이 열망하시는 환경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이 꾸준해서 이번이 성공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세계 환경 수도로 가는데 도민 여러분이 연망해 주셨던 것처럼 열심히 저희들 산하경관 같이 고민하면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내외 전기차 업체들도 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몰고 올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지 지금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